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떨 때는 어떤 문구에는 거점 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점 시설에는 우리 도시생 안에 있는 행복주택 등등등등 모든 시설들을 다 거점 시설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앵커 시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 도시생에 사용한 게 아니고요. 뉴타운, 기존에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그런 기능들, 그런 용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항상 이것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저희의 법적 명칭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죠. 도정법 안에도 보통 때려 부시는 도정법 사업 안에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걸 짓습니다. 그래서 어디 큰 아파트 같은 데에 그 브로셔 같은 거 보면 커뮤니티 시설 완비 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보면 뭐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노인정, 법적으로 들어가는 노인정, 작은 도서관, 뭐 어린이들 공부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거기다 이제 뭐 거기다 알파 플러스 하면은 뭐 체력 단련실 알파에도 뭐 PT스룸, 짐 뭐 이런 것도 다 넣죠. 이런 것들을 또는 거점 시설, 앵커 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기능들을 넣으면 커뮤니티가 막 살아나나요? 깜짝 놀라서 사실 양재동에 가는데 커뮤니티 시설 완비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공유 오피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이 변했고, 근데 저희조차도 이게 공공에서 서비스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의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거점 시설이라고 단어를 쓰는 건 어떻든 도시재생 그 뉴딜을 했던 그 사회적개발진흥원에서도 거점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로 썼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상에도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시설로 안 되어 있고 사실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사실 이거 좀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거점시설이라고 하면 파급효과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제일 많이 들어놓은 파급효과 중에 제일 좋은 건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알고 있는 주민협의체 몇몇 분이 모이신다라는 오명도 있고, 또는 사실 그 기능이 커뮤니티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사실은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는 그게 어떤 단어로 사용하건 거점 기능이건 주민공동이용시설이건 뭐 앵커 시설이건 상관이 없는데, 지역의 결핍이나 의제를 해소하면서 그 공간이 향후에도 미래가 좀 있는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공모사업, 도시생활 때 가장 비판적인 의식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좌판식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들어간 애들은 스마트가 다 붙어 있고요. 왜냐하면 걔가 가점이 있으니까 붙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다음에는 행복주택이 아니고 메인인데 이런 주택이 되게 들어간 케이스가 그 다음 연도에 많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뭔가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좌판식에서 하다 보니 사실 제일 좋은 거 뭐 하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야, 카페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야, 도서관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하던 지역에서도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수립되던 2020년도에 비교해서 저희 지역엔 지금 작은 도서관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이 안에 있었는데 그 구역 안에서 기부 체납으로 받은 곳에 작은 도서관이 행정복지센터 안에 안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국토부에다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사실 주민들한테 저희가 뭘 했냐면 그 문체부에서 하는 주민 여가 실태 조사라는 게 있어요. 문체부는 5년에 한 번씩 그 조사를 해요. 그래서 너 얼마의 사이즈의 공원이 있으면 진짜 놀러 갈 거야? 이런 거 하거든요. 저희도 했었어요. 2020년도에. 근데 주민들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원하냐면 서울 숲 같은 경우를 원해요. 그래야 저쪽에 온 사람들하고 내 돗자리가 겹치지도 않고 프라이버시도 확보되면서 뛰어놀 수도 있고 어떨 땐 공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원한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래 네가 공원을 원해? 그래서 우리가 선형공원을 조금 했어. 도서관을 원해? 그래 작은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사실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 처음에 모토도 공동체, 육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의 모티브로 한 거지 사실 도서관 기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거점 시설은 단어가 뭐건 그게 법적 명칭이 뭐건 사실은 지역의 결핍이나 의제를 진짜 해소했는가라는 고민에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코디네이터에 답답한 게 이거 왜 해? 라고 물어보면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없었을 때 수립됐는데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의미 없는 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아파트들도 개봉박두에서 입주 딱 하고 나면 공간 변모해요. 주민대표회의에서 그 공간 없애고 그 공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변모하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간들은 굉장히 편일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지역도 고민이 뭐냐면 청춘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간이 들어서는 그 라인에 능해길이라는데 카페가 4개가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 3군데는 청년이에요. 그럼 이걸 상권을 흔들면서까지 저희가 그 기능들을 넣어야 할까요? 굳이? 거기에 심지어 원래도 그 노인회가 있던 자리에는 약간의 카페 기능을 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실제로 이 지역에 필요한가? 그리고 이 기능이 정말 커뮤니티나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수반할 수 있는가? 라는, 또는 이 지역이 향후 계속 재개발로, 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로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 사람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진짜 미래 지역의 공간인가? 라는 게 사실 거점시설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점시설을 여러 개로 분류를 해요. 뭐 커뮤니티형, 지역관리형, 단순지역형. 동단위에서 지역 안에 자원을 연계해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 저도 비룡공감에서 청년창업 지원 사업할 때 미추홀구를 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동네에 20만 명이 살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엄청난 인재를 끌어다가 쓰기에는 전체적으로 동단위의 인구수는 굉장히 모수가 되게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전 잘 모르겠고요.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로 나뉠 것 같아요. 비수익시설은 사실은 공공이 수익이 나지 않는데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인 거죠. 이건 누가 돈을 내야 돼? 저는 공공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 시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좋았던 건, 웃기고 제일 좋았던 거는 박물관이 굉장히 인기 있으면서 카페가 굉장히 평행가 아니고 카페 박물관을 많이 해요. 네, 카페 박물관. 근데 혹시 제물포역 앞에 더담지라는 공간, 북쪽, 그걸 북광장인가요? 더담지라는 공간 아세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물건을 파는 곳. 거기에 카페도 같이 하거든요. 판매와 카페가 이거든요. 가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라 하면 굉장히 디스플레이를 이쁘게 해놔요. 헉하고 안 필요한데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빼곡하게 각자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기업들의 물건을 놨어요. 카페와 박물관이 그렇습니다. 박물관도 아니고 카페도 아닙니다. 딱 2012년도에 성곽마을 도시재생 할 때 성곽마을을 유네스코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실 이 지역에 스토리를 남겨야 했고 이 지역이 둘레길로 개발하기 위해서 카페 박물관을 했어요. 거기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왜? 심지어 거기는 투어 코스가 있었고 그 투어 코스 중에 하나 거점이었어요. 거기서 커피 마시고 얘기 노닥노닥하고 갈 수 있는 그 투어 코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사실 대부분이 벽면은 지역에 있는 카페에 보드판을 설치하고 저렴한 커피를 팝니다. 선생님 요즘 시대에 카페를 굳이 내가 스타벅스라고 꼭 가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스타벅스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쿠폰을 그걸 주시니까 누군가가 가게 되고, 요즘은 카페의 커피 맛도 사실은 아주 싸거나 내가 좋아하는 더치커피를 가게 됩니다. 굳이 내가 돈을 쓰려고 하면.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사람의 취향에 따라 엄청 많이 바뀌는데 이거를 계획상에 넣어서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 후의 계획에 그걸 탑재하고 그게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거점 기능을 시설을 집어넣으면 저는 저희 동네도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청춘 카페도 기능을 아주 다르게 세팅하려고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도 지역에 있는 카페 분들한테 받았어요. 작년에. 너네한테 데미지가 안 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들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세트 메뉴를 줘라 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기능들은 시대적인 거, 취향적인 거, 변하는 거에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수익과 비수익 시설이 나뉘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수익 시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든 저희는 그 대부분이 1000분의 10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기 때문에 일반 시세의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시세예요. 그래도 300평 정도면 제가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500 정도 돼요.
쉽지 않은 돈일 수도 있어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제한 게 아니라 그냥 온리 임대료만 1,500 정도거든요. 근데 300평에 1,500이면 일반 회사 하는 사람들은 왔다 보면 짱이에요. 하지만 동네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닥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 컨텐츠는 저는 사실은 수익시설보다는 비수익시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들이 행정적 지원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사실은 거점 기능,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졌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아. 우리 협동조합이 거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뭐 계속 파생돼서 동네 주민들이 커뮤니티가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원래 도시재생 10년 전에 꿈꿨던 게 이제 경제적인 거나 복지적인 거나 마을 관리적인 요소들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가 어떻든 돈이 굴러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이제 인천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학교를 서울로 가면서부터는 사실 거의 이 동네에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8, 9년째 이렇게 와서 보니 생각보다 지역의 사람들은 도보권 생활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서울은 솔직히 말하면 주차비 비싸고 차 막히고 나가는데 오히려 더 걸리고 빨리 걸어가야 그냥 이득이고 하니 대부분이 도보권입니다. 그냥 20분, 15분 걷는 건 일상 다반사고요. 아시겠지만 킥보드가 6년 전에 최고로 인기 좋았던 곳은 강남입니다. 직장인들한테 어설프게 마을버스 내려서 한 정거장은 그냥 킥보드로. 근데 사실 인천은 아직도, 또는 지역은, 서울을 배제한 모든 지역은 버스 생활권이라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순환적인 요소들이 확대하고 넓어지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권은 결국은 눈에 보고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조차도 그 물건이 갖고 싶거나 필요하지 않는데, 또는 그 공간이 꼭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떠한 꼬임에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게 도보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마을이 그렇지 않고 또 그 공간이 그렇게 굉장한 컨텐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굉장히 빨리 잠식됩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제가 막 뜻좋은 저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막 밥을 먹고 거하게 밥을 먹으면 커피 어디서 마실래요? 그러면 그런다. 난 딱 거기가 좋아. 그 노란 애들 있잖아. 컴포즈? 좋잖아. 양도 많고. 근데 옆에는 되게 젊은 청년이 해. 맛은 쏘쏘고 가격은 컴포즈보다 2배야.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어디 가세요? 네, 싼 데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게 처음에는 공동체 간에 팔아주기도 하고 팔아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관계망에서 계속 가는데, 이게 지속적인 판매의 근원이 되고 그것들이 판매가 올라가면 일자리도 연결되고 이런 상상을 했지만, 사실은 동네 안에서의 생활 상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내수시장이 작고, 내수시장 안에서도 저희 동네 용현동이거든요. 저희 동네 분들은 좀 먹자 그럼 어디 가시냐면은 연안부두. 좀 더 먹자 그럼 시흥 가세요. 오이도 가시고. 네, 동네 안에서 제가 그래서 늘 물어봐요.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 어디가 맛집이에요? 어디 갈까요? 저희 회의 끝나고 저녁 어디? 이 동네 먹을 데가 없어. 근데 그게 그분의 관점이신 거예요. 그냥 산뜻하게 깨끗하게 완비된 뭔가 새로운 신박한 애들이 없다는 얘기지.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놀지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 1인 점포들이라서 상권이 딱 그만큼 수준에서 올라가진 않고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거죠. 나 하나 인건비 따먹기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줌마, 그 점포님들이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해서 또는 알바를 쓰고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계속 그 경제가 커지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있다라는 게 어떻든 동단위의 한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한계 안에서도 사실 지금 547개의 도시재생 사업지에 크고 작고 이런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우리는 거점 공간이라고 했고, 그공간들을 어떻게 그걸 마중물로써 발돋움해서 조금 더 공동체 또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됐건 민간 서비스가 됐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점 기능은 사이즈는 최소한 공원은 못해도 서울숲은 아니어도 서울숲 반만은 해야 된다. 또는
거점 기능이나 하면 300평 이상은 돼야 이것저것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장도 넣고 거기에 입주자도 넣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할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입지입니다. 제가 서울시 담당할 때 거점 시설이 48개였어요. 지금 127개인데 48개를 거점 시설을 GIS로 분석해 보니까 저희 서울 안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3분의 2가 그 역세권이거든요. 근데 비역세권이에요. 거점 시설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마을에서도 저 끝에 정말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공간이 거점 시설로서 뭔가 복지나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입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광범위의 서울과 인천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능성이 인천이 더 있다고 보는 것도 그 지점인데 이 입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입지가 사실은 카페를 할 수 없는 기능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뒤에 후반부에 보여드릴 건데 광화가 최근에 수익 구조를 냈어요. 근데 거기 입지를 보시면 괜찮습니다. 또 거기에 복합시설로 그 위에는 카페 위에는 그 실제로 거기에 거주는 아니지만 왕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 트래픽이 형성되는 구조 이런 것들이 돼야 사실은 카페가 가능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지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 현황입니다. 사실 단일 시설로 크게 하는다는 건 진짜 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인천 사람인데 제가 지금 잠실 잠깐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래 올림픽 공원 정도는 돼야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왜? 거기는 별거 다 있어. 요즘 엄마들 제일 인기 좋은 거 뭐예요? 맨발 지압하는 거죠. 맨발 지압이 종류별로 있어. 황토길도 있고 그냥도 있고 모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도 있고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뭐 박물관도 있고 박물관 안에 무료니까 1층 안에서 그냥 물 마시다 올 수도 있고 그러면 1시간 반 코스가 훅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합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합화도 무조건 20층 단면짜리를 여기는 뭐 이렇게 쌓기보다는 최소한의 그 기능의 면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도서관은 2,000권이죠. 작은 도서관 2,000권이죠, 선생님. 2,000권이죠. 맞나요? 도서관? 2,000권 정도 되거든요. 2,000권은 아무것도 없는 책이에요. 선생님들 다들 집에 책장 큰 거 사이즈 큰 거 6단짜리 2개만 합치면 2,000권 돼요. 근데 그게 과연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일까? 거기 사실은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거기서 뭔가 도서관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돌봄 육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복합화 시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최소 사이즈가 있는데 그 최소 사이즈를 구획하면서 이 복합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하는 게 시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인데 솔직히 말하면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네. 코디님들이 최고의 전문 인력이죠. 강화도 예시를 들었지만 강화도 결국은 수익 구조를 냈지만 그 전까지는 센터에 있는 코디님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면서 경영을 했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협동조합을 만드시면 협동조합 법인이십니다. 법인이시면 세금 낼 것도 많고 뭔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으면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습니다. 예, 그때 서류 내야 되고 뭐 실사도 나오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아까 아주 많이 하시는 카페 같은 경우도 메뉴 개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스타벅스도 맨날 메뉴 개발하고 기프티콘 새로 만드는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취향과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 이 세 가지가 조금은 맞춰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만 제가 그냥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다시 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을 지원하거나 같이 갈 때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좀 컨셉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 가지 기능들 수익, 시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같이 조인하는
조인하는 거, 기업들이 조인하는 거, 또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비수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형태의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익시설을 위해 는 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숙제인데 공과금 주세요. 우리 다 지었으니까. 우리 운영할 능력 없어요? 사후지원조례를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근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도움닫기 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면 좋고, 그 징검다리를 행정한테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계획할 때부터 이것들을 같이 꿈꾸는 구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복합화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저희는 복합화를 도시재생에서 계획했지만 사실 복합화를 완벽하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 구분 느끼고 그것들을 복합화하는 걸 관리하는 운영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합화라고 하면 보통 1층 문화여가과, 2층 노인복지과, 3층 주민, 이게 복합화. 그래서 전기, 가스 각각 내는 게 이게 복합화. 사실은 복합화라는 건 이런 복합화라는 건 주체가 하나이면서 1층 수익시설이 잘 되려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1층 수익시설과 컨텐츠가 비슷한 걸 넣어가면서 같이 운영되는 구조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복합화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운영 방식 중에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윗ben기 수익시설 이게 가장 수익과 공공성이 가장 높으면서, 근데 공공성이라는 표현을 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본적인 경제 생태계, 동네 생태계를 흐트러 놓으면 사실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흔들려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가격 떨어뜨리고 지원금 받아서 공짜로 풀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동네에 있는 조그만 청년들 1인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데미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의 여담인데 제가 서울시 있을 때 딱 2군데를 담당했는데 다른 데는 못하겠더라고요. 해방촌하고 장위를 담당했습니다. 해방촌이 아시죠? 해방촌이 그렇게 힙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갔을 때 4,500이었어요. 평당. 제가 나올 때 1억이었는데 제가 딱 그만둘 때 1억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해방촌에 딱 그 담당이 되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한 달간 그냥 젊은 친구들의 매장을 찾아다녔어요. 먹고 거기서 카페 있으면 카페에서 먹고 말 시키고. 근데 거기에 공통된 대답은 그랬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세입자잖아요. 근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가격 올리고 저희가 쫓겨나는 꼴이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사실 이태원에서 또는 그 가로수길에서 넘어온 친구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수익시설을 할 때는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공공이 꼭 이런 걸 해야 할까? 라는 고민들의 질문과 대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보여드릴 강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인지라 저희도 케이스를 보면 민간에서 잘 된 거 땡겨다가 끌어다가 계획서에 담기도 하잖아요. 그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버전 2가 될지 버전 3이 될지 또는 지금의 앞으로 공간이 창출되는 곳에는 이게 진짜 공공이 해야 될 임무인가라는 고민이 계속 반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수익시설은 필요하다. 왜? 자체 수익 구조를 가져야만 이것도 지역의 힘이고 그 지역에 있는 경제에 뭔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그린 도식은 사실 2년 전에 인천시 도시정비과도 도정법상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잖아요. 도시재생보다 먼저 했고, 그 규모는 보통이 한 100평, 연면적 100평 정도 되고, 대부분 그 유정복 시장이 전에 먼저 유정복 시장에 계실 때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이라고 했던 곳이고, 거북이 마을 이런 괭이부리 마을 이런 데인데, 실제로 어떤 공공 주민과 협업하다기보다는 공공이 다 지어놓고 주민한테 운영하셔야죠. 이렇게 돼서 사실은 다들 문이 잠겨 있는 곳이 많은, 고민이 안 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운영할 수 있지? 왜냐면 행정도 사실 숙제인 거예요. 공간이 넓으면 거기다가 사무실이라도 배치하고 무슨 과라도 보내고 이럴 텐데 그렇지도 못하니. 그래서 그때 같이 고민했던 건데, 결국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또는 지역에 있는 수익구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안에서 복합화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것들을
위에 있는 비수시설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연남동에 혹시 휴먼타운 구역 연남동에 그 주민공동 이용시설 아세요? 가끔 나오는데 우선 그러면 연남동 힙하죠. 그 한가운데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있어요. 도정법상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도시재생 지역인데 거기 1층이 보통 다들 공방거리처럼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1층을 어떻게 운영했냐면 공방하는 사람들을 14에서 14명을 입주시킨 다음에 지역사회 환원금을 받았어요. 전대는 아니죠. 전전대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위에 있는 카페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위층에 있는 카페에다가 거기서 뭘 했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아이들 무료 재능 프로그램. 왜냐하면은 그 바로 맞은편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 행정복지센터가 사실은 되게 작고 협소하고 옛날 행정복지센터라서 사실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문화복지 기능들을 못해서 그런 기능들을 했어요. 그런 식의 방법들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근데 이제 이게 왜 얘가 예외적이냐? 사실은 그거를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서울시가 허락을 해야 돼요. 전전대를 하는 거. 근데 그게 약간 국민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딱 안돼는 없지만 뭔가 찜찜하게 전전대를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그건 안 돼. 그래서 원래 거기 처음에는 횡성 한우 마켓이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거기다가 냉장고까지 다 비치했는데 행정이 아무리 봐도 내가 내 발등 찍는 나중에 행정소송 걸리면 내가 발등을 찢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굴려서 했던 게 지역에 있는 공방분들을 입주시키고 그 공방분들이 지역사회 환원금이라고 해서 사실 임대료인데 그것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위아래의 모든 공간들을 사실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걔가 딱 지금 제가 2013년도 담당이었는데 딱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가보거든요. 진짜 문 여셨나? 이 대표님 이젠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 속에서 가보는데 그 구조가 가능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좀 생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지 않을까? 근데 연남동은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연남동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힙해요. 그땐 힙하지 않았어. 그땐 그러니까 약 한 12m의 도로가 있었고 그 12m의 가로운데에 뭘 심었냐면 벚꽃을 심었거든요. 제가 그 계획할 때 진짜 욕먹었거든요. 바보라고. 보행길 안 만들고. 근데 그 벚꽃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연남동 벚꽃길이라고 해서 나름 힙한 길이 됐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히려 차가 없이 사람들이 이제 갔고 거기에 또 강점은 뭐냐면 사실은 지중화 사업을 유일하게 했던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됐기 때문에 사실 그 공방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1층에 한 달에 32만 원을 내고 가고 싶다고 하고 가고 매달 돈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역은 과연 그런 입지와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뭔가의 매력 요소가 있는가?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행정한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행정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공간들을 계획할 때 조금이라도 수익시설을 좀 놓고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례를 조금 볼게요. 인천이 다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인천을 되게 열심히 곳곳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이 건질골 상상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맞아요. 도정법에 의해서 만든 주민공동이용시설이고 저 뒤에 보시는 공간처럼 신축을 했고 입지는 이 동네에서는 핫플레이스예요. 이 동네에서는 들어가는 입구의 우측에 그 동네를 진입하는 때 바로 500m 지나가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약 연면적이 한 250평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지역에 있는 활동가하고 연계를 했고 처음부터 수익 구조는 어렵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가 행정복지센터가 엄청 낡았는데 행정복지센터 안에 기능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굴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공간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대여 형태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자라고 컨셉을 잡았고 또 하나는 근데 우리끼리 하면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서구 도시재생과라 민간 공동운영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래서 지리지리하게 누가 뭐 할 거고 뭐 얼마 줄 거고 활동가비는 어떻게 할 거고 여기 공간은 무엇을 운영할 거고 라는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주민조직이라 함은 단순히 주민협의체만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가 그 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같은 기능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방범대, 자치회,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 분들이 다들 참여하셔서 했어요. 근데 잘하고 있냐? 네, 훌륭해요. 얼마 전에 갔다 왔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뭐가 봉착이 됐냐? 이게 민간공동준비위원회라는 게 법적 조직은 아닌 거예요.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주무관이 바뀌면서 왜 우리가 너네한테 활동가비를 줘야 되고 공공공여비를 줘야 돼 라고 해서 그것들을 계속 그래도 이 지역에는 활동가가 원래도 활동가가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 지역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익구조 못 낸다. 동네에 공간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체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우리가 공간을 빌려줄 테니 너는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한테 오픈시켜라 라는 협업구조로 계속 가는 형태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최소의 공과금과 활동가의 오거나이징 비용이 필요한 구조죠. 근데도 저는 되게 건강한 케이스고 제가 작년에 이제 사후지원조례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녔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후지원조례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어서 사실 다른 고민들이 조금 있는 지역이긴 하나 그래도 이렇게 민과 관이 같이 협업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든 공동체의 공간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이제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도정법상에서 하는 주민공동운영 이용 시설이에요. 영성마을 둘의사회적 협동조합. 여기는 사실은 베이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원래 그게 있었대요. 뭐죠? 그 마을 상조회가 있었대요. 그 마을 상조회가 있었고 이 공간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이제 조금씩 주민 회비를 내고 이 회비를 가지고 100%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되게 훌륭한 지역인데 베이스가 그냥 단순히 이런 시설들이 나왔고 도시재생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뭉쳐 이제 우리 회비내 이렇게 했던 지역이라기보단 지역 안에 스토리가 꽤 많았고 이 지역 안에는 활동가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인천의 최초의 사후지원 조례는 부평구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개정이 됐고 지금도 이제 무상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만 초기 3년만 공과금 지원을 하고 지금은 100% 회비를 걷어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신다고 해요. 사실 매번 사실 놀라요. 작년에도 여기에 이사장님하고 잠깐 뵀는데 여전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실 여기는 회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6시간, 7시간씩 하신대요. 뭐 하나 결정하는 것도. 모두의 의견을 다 존중해서 얘기해서 결정하고 그것들 그래서 넘어가면 뒤탈이 별로 없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비수익 시설이에요. 100%. 그래서 계속 공모사업 따와서 거기서 공간에서 운영하고 그럼 여기는 행정복지센터가 없어요. 네. 행정복지센터가 멀어요. 다리를 넘어서 저층주거지가 펼쳐져 있고 그 다리가 사실은 그 마을을 어떻게 보면 이부분적으로 나눠주는 형태가 돼서 아주 마을처럼 폭사해 있어요. 부평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동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회의가 여기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끝나도 어디를 가? 다리를 넘어서 밥 먹으러 가? 아니요. 동네에 있는 데가. 계속 동네가 도는 거예요. 12시까지. 보통은 상권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희 계양장도 10시 이후에 가면 무섭더라고요. 관광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섭대요. 배달이 뭐가 이창길 대표가 해서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 같지만 사실은 토요일날 2시에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는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경제 생태계가 도는 거예요. 왜 회의 끝나고 저기 코다리집 가면 문 닫아주고 나 10시까지 우리 이제 왔으니까 10시부터 좀 11시까지 술 먹을게 라고 하면 문 열어주시고 가게 장사 하시니까 이렇게 계속 도는 이런 구조.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 이 지역은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게 이 과정을 사실 지금 거의 한 7년째, 8년째 하고 있어서 수익 계속 해마다 그 회비를 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형태? 왜냐? 내가 체감했으니까. 그 2만 원 별거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우리 딸 체험학습도 가고 모두 가고 좋았어.
멀리 안 가고 좋잖아? 사실 저는 굉장히 처음에 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200m 앞에 홈플러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7년, 8년 전에 갔을 때 남은 홈플러스 문화센터 보낼 것 같은데 진짜 하실 거예요? 이랬거든요. 진짜로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나는 홈플러스 보낼 것 같은데요?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사실은 처음에 밑에가 원래 전수관이었는데 거기도 지금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이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이제 강화 남산마을 도시는 뉴딜 사업에서 완공된 건데 이 왼쪽에 보이는 멋진 그림이고 1층이 필로티에다가 카페와 근생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다 생활 SOC인데 그냥 생활 SOC가 아니라 고용이 유발되는 행정의 중간 지원 조직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약 한 300명 정도가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대부분 직장인들 분명히 내 옆에 커피포트에 커피 있지만 언니 얘기 좀 할까? 1층 가자. 카페 가는 거죠. 최소한의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반찬 가게도 하는데 반찬 가게는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날 가보니까 그냥 쏘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은 누구냐? 외부 방문객도 아니고 여기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 오피스 같은 느낌이죠. 왜 대부분 그 중구나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피스에 있는 1층에 뭐 있어요? 카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접견실처럼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겠구나. 실제로 순수익이 한 2,500 정도 났다고 하시고 그래서 별도로 사무국장을 올해 고용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전에는 센터에는 그 코디님이 사무국장을 겸직해서 운영을 하셨던 사례이긴 해요. 쇳불마을은 제가 사실은 이거는 지금 도구센터장님이 오셨는데 흐뭇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 중에 기대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동네에는 지역에는 사실 인천에도 약 247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 조직 이꼴 기업이에요. 되게 영세하지만 착한 마음을 갖고 시작한 기업들. 이 기업들은 어떨 때는 공과금을 내기도 어려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조금 더 저렴해야 버티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사실 이런 기업들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저는 마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2, 3년이지만 뺑이 친 시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노하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노하우를 굳이 우리가 2, 3년을 버려서 그거를 버리지 말고 그 노하우를 같이 조인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쇳불마을 같은 경우도 도전법상에서 만들어진 주민공동 이용시설인데 베이커리를 하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서 이 공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로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저희도 이런 거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제가 하는 지역도 근데 저희 담당자의 팀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 기업한테만 특별히 혜택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혜택일까요? 교육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임대료만큼의 이게 일반적인 삼성이나 CJ나 이런 기업들이 혹하고 이런 혜택을 걔네만 줘라고 할까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비전문가인 주민을 교육해야 되고 그 임대료가 싸지만 어떻든 그분들하고 또 다른 방식의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만드신 물건들이 적절하게 상품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 소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이 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푸실 거예요. 이벤트 간격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저는 계속 이런 사회적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그 기업들도 성장하고 마을에도 일자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수 사례를 수익시설로 가져왔고요. 이거는 저희 다 인천이에요. 훌륭해요. 인천 생각보다. 이 인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우리 동네에서 잘하면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다른 동네 가가지고 껴버리지는 않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분을 이충현 선생님이라는 분을 서울에서 만났고 코넷이라는 주민운동 교육원을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교육을 맡기면서 만났는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동네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10년 전에 딱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했고 10년 전에 행안부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에 저런 건물을 지어줬고 이 건물은 주민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게
10년 동안 준 거죠. 지원금은 아무것도 없었고 행정이 했던 건 장기수산 충당금. 건물은 어떻든 구청 소유니까 구청장이 내 거니까 내가 이제 관리하는 형태인 거고 1층은 카페를 하시고 2층은 문화센터처럼 운영하세요. 그래서 1층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2층에 이 동네가 옛날에 상복동 약간 좀 잘 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교육을 못 받으신 분도 많고 또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한글 학교가 수료생이 한 500명 정도 되신대요. 또 그 수료하신 분들이 뭐해요? 장부 모임 동아리 만들고 무슨 동아리 만들고 무슨 동아리 만들고 해서 저 위층이 생각보다는 좁아요. 이거만한 사이즈의 강당 하나와 이거 6분의 1만한 사이즈의 사무실 하나, 그 다음에 강의실 하나가 있지만 거기가 항상 돌아가고 여기서 뭔가를 계속 주민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는 사례이더라고요. 무상 사용을 했고 여기도 되게 스토리가 많아요. 저기 보이시면 저 건물 뒤에 뭐가 보이세요? 제가 상복동 분명히 달동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들어서는 4년 동안 마이너스 적자를 사실은 이 사단법인 우리 동네 희망마을에서 버티신 거예요. 거기다가 외부 입주민들도 많이 오니까 뭐 했을까요? 한 7년 돼가니까 리노베이션도 한번 하고 이것들을 다 지역에서 모아서 리노베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행정은 무상 사용 권한만 줬고 거기에 인테리어, 메뉴 개발,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사실 부평구가 주연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역에 있는 사단법인 우리 동네 희망마을이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 공간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뭔가 읽어낸 거죠. 카페? 좋아요? 가보신 분 있죠? 좋아요? 쏘쏘예요. 근데 왜 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막 사람들은 취향도 변하는데 왜 거기를 갈까요? 굳이 갈 이유가 없는데 아파트 단지 이렇게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컴포즈 당연히 들어왔죠. 3개 들어왔어요. 왜 갈까요? 근데 저기 사람이 있어요. 왜 갈까요? 이 2층에 졸업하신 분이 2~3천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지트, 야 거기 알지? 거기 1층 카페에서 만나.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가면 오랜만에 선생님도 보고 누구도 보고 이게 약간 그냥 동네 아지트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정도로 공동체가 굴러서 운영되지 않으면 사실은 수익 구조가 나기는 어려운 거죠. 저희가 만약에 동네에서 한다면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언니한테 강매해서 오늘 한번 커피 팔아주고 더럽게 맛없는 다신까지 말아야지 돌아가야지 라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문화 기능을 해. 그리고 간혹 축제도 해. 이 앞이 이게 공원이거든요. 이 앞이 지금 저게 지금 돗자리 물건 파는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애들하고 같이 여기서 그 섬 축제를 해요. 섬으로 놀러를 가요. 정기적인 축제도 하고 또 뭐도 할까요? 김장 때 김장 나눔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공간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이 공간이 오면은 커피가 진짜 맛있진 않지만 어떻든 내가 관계망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과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모임을 해도 컴포즈 가면 조금 구박도 받고 시끄럽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있는 내가 다른 문화센터 지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양해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다시 수익 구조를 얻긴 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수익 사업이라 아까 말씀드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이주해서 나가면서 할 놈이 없는 거지 커피를 먹을 놈이 없는 거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은 다시 또 상승세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거 하셨어요. 주저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수익과 비수익 시설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수익 시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누구도 사실은 주민들 10명 모여서 야 저쪽 카페 진짜 잘 되는데 카페 하자 라고 해서 그 10명 중에 카페 해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남들 지나갈 때 이디야에 카페 많은 거 보고 카페에 사람 많은 거 보면서 카페 하자 그래. 근데 이디야에 걔가 프랜차이즈인데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누군가가
그 점주들한테 가져가겠어요. 이런 것들은 고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직감적으로 거기에 사람 많더라, 요즘 사람들 커피 좋아한다더라, 젊은 애들은 커피 없으면 못 산다더라, 이런 식의 계산으로 수익 구조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우리 동네 희망마을처럼 사실 저희는 가장 큰 강점은 공동체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강매가 아니라 언니 와서 이거 사 이게 아니라 거기가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가야 될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복합화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복합화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고용된 사람들이 없어지면 끝나요. 지금은 되게 쎄삐가고 좋을지 몰라도 사실 이렇게 우리 동네 희망마을처럼 지속적으로 내가 거기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 내부 안에서의 그 고용자들에 의한 흐름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에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사실 도시에서 꿈꾸는 건 이런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3층에 예를 들어서예요. 3층에는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 공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 공간이 인지되면서 또는 수익 구조도 나면서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사실 민간하고 싸우는 건 게임 자체가 되진 않아요. 그들은 정말 돈 벌려고 눈이 빨개져서 매일매일 인스타 보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왜냐? 우리는 회의도 해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언니도 설득해야 되고 저 언니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다 설득해서 힘 빠지는 맥주 한잔 할까? 그럼 사실은 그들이 민간에서는 막 눈 빨개져가지고 마케팅하고 메뉴 개발할 때 저희는 사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경쟁 상대가 아니라 실제로 동네 안에서 필요한 기능들, 그것들을 계속 주민들 간에 약간 다단계 형태를 이렇게 크게 불러서 갈 수 있는 수익 시설들, 이런 것들과 비수익시설을 섞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점 공간 또는 도시에서 가장 두드려 맞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야, 472억 주고 지었어. 4층. 연면적 300평이야. 뭐해? 몇 명 와? 그러면 이제 탁 숨이 막히죠. 주민협의체 분들은 매일 오시긴 하시는데 그리고 애들도 가끔 오고 저희가 공모사 따와서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좀 오긴 하는 점점점이에요. 사실 한 주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파급효과는 저희가 사실은 도시생활 때 꿈꿨죠. 일자리 만들겠다, 복지거점 만들겠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그 기능을 하냐라는 관점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안 18번가랑 그 다음에 천안충현 마을거리에서 두 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 고안을 갔어요. 고안에는 고안 18번가는 도시생 뉴딜 사업을 했고 실제 지금 노랗게 보이는 데가 뉴딜 사업 지역이고 강원랜드, 카지노 강원랜드가 저기 있고 이 빨간색 오른쪽이 옛날에는 오래된 전통 시장이에요. 이게 그냥 고안이 이거죠. 근데 여기 안에는 이 노란색 옆에는 주황색 표시도 돼 있죠. 거기에는 두 번째 뉴딜 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 동네 사업을 했어요. 그럼 과연 뉴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고안에 정원박람회나 또는 고안이 커뮤니티 호텔이라는 것들이 알려졌냐? 아니에요. 걔는 도왔을 뿐이에요. 사실은. 원래 강원랜드가 저기에 들어서면서 저기 숙박과 그 다음에 카지노의 기능을 하고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떻든 고용이 창출되니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먼저 했어요. 중기부가. 근데 지금 가보시면 구공탄 시장이라고 해서 가보면 진짜 돈 많이 들였어요. 이렇게 아시죠? 그 싱가포르에 이렇게 인공 호수 같이 생긴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 하나에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실제로. 예, 비싸요. 그런 것들이 꽤 많고 계속 뭔가를 해요. 문체부도 하고 있고 중기부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것들을 계속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구멍이 그거였어요. 지역 주민들도 체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랜드에 있는 고용된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소비를 안 해요. 왜 차 끌고 어디로 가? 정선 나가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인데 굳이 여기서 해. 그래서 쿠폰제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쿠폰이면
내가 너한테 40%를 할인해줘요. 그걸 가져가서 내가 여기 이 동네 가서 시장에 가서 밥을 먹으면 10,000원짜리를 6,000원에 먹는 쿠폰제를 발행해요. 그것도 근데 되게 그것도 결국은 그 4,000원은 누가 메꿔줘요? 공공이 메꿔줘요. 근데 이 사업은 되게 반짝이고 가는 데만 가요. 밥집 딱 거기만 저희가 가봤을 때도 근데 그런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딱 그거였어요. 그래 무슨 사업을 갖고 와도 1,000억을 갖고 2,000억을 갖고 3,000억을 갖고 와도 우리 동네는 활성화되지 않는구나 라고 여겼고 그것들을 되게 고심하던 끝에 서울에서 이 지역의 고향인 서울에 있던 그 카메라 작가인 분이 차라리 길을 따라 꽃박람회 같은 형태 여기 야생화가 이쁘거든요. 되게 고지가 높은 데예요. 그래서 야생화가 있는데 꽃박람회를 하면 어때? 근데 웃기죠. 동네 앞에 화단 갖다 놓고 꽃박람회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고안 18번가 꽃 정원 박람회. 별거 아니에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따라서 고안 18번가 치시면 내 집 앞에 내가 화단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천편일률적일까요? 되게 다양해요. 엄청 웃겨요. 와, 치료품이 저렇게 이쁘네요. 이쁜 거였어? 화분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뭐 했냐? 선영인이 그 빈집을 매입해서 공간들을 만든 거예요. 카페, 호텔일까요? 진짜 호텔일까요? 안정된 리모델링 했고요. 왜 이게 평면으로 깔려진 커뮤니티 호텔이냐? 그 호텔 그 안에 밥집을 넣을 수 없으니 여기 동네에 생태계가 살려면 저기 있는 그 원래 있던 구멍탕 가게 아저씨네 아침 가면 거기서 밥 해주고 그러니까 선형적인 호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오거나이징하는 주민협의체 조직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누구나 이런 일을 얘기하면 됐다. 막 누가 그거 하냐 됐어. 너나 좀 고생하고 말아라. 이런 식의 반응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민협의체라는 몇몇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 간 그 작가님, 그 다음에 지금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마을의 이장님 이렇게 3명이 똘똘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됐을 때 대박이 터졌어요. 말도 안 되죠. 동네 앞에 자기 집 앞에다가 화단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정원박람회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가서 약간 실망했어요. 생각보다 앵글 나온 것보다 별로 그렇게 이쁘진 않았는데 이게 마을이 주는 어감이랄까? 근데 제가 어디서부터 제가 강원랜드에다 차를 세우고 쭉 걸어서 구공탄 시장에서 밥을 먹고 다시 이렇게 기찻길로 요 앞에가 그 기찻길인데 기찻길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거점 공간이라는 게 저희는 크게 빌딩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펼쳐질 수도 있구나. 내가 이걸 마을로 인식하게 되는 거야. 저희가 갔을 땐 저 주황색 부분의 뉴딜 사업 지역에 조그만 마켓을 했어요. 정말 내가 센터장이면 이거 하지마 이럴 것 같은 마켓이에요. 왜냐? 어떻게 했냐면 공간이 안 나오니까 거점 공간 하나에다가 골목과 어느 집 앞마당을 내놓고 들어가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일 정도로 했는데 사실 이 지역의 가장 큰 건 그 골목을 볼 수 있었다는 장점. 그러니까 크게 높게 거점 공간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그냥 거점 공간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보다 보러 많이 오게 되는 효과. 그래서 관광과 커뮤니티가 합쳐졌기 때문에 사실은 풀렸지 관광으로 상업으로 풀었으면 사실 볼 거는 1g도 없어요. 정말로 갔는데 내가 수세미를 뜨고 내가 그 앞에서 팔아. 아줌마가 막 수다 떨어. 늘 사가지고 가. 뭐 사실 저 수세미 굳이 사지 않아도 돼. 제 입장에서. 하지만 이 마을의 스토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감이 느껴지니까 그거를 500원, 1000원 주고 더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 기본적으로 문체부도 하고 중기부도 돈을 수억을 쏟았지만 뉴딜 사업에서 빚을 봤던 건 거점 시설이 아니라 저 커뮤니티가 합쳐지면서 관광 산업으로 인지됐던 거죠. 네이버에 또는 찾아보세요. 되게 이뻐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꽃들이 사실은 이 동네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지대라서 야생화고 그 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쁘고 되게 작고 색감도 엄청 좋아요. 그런데
막상 가면 그냥 동네에 텃밭 많이 가꾸시는 분들이 쭉 선형으로 연결된 구조인 거죠. 이 정도는 돼야 파급 효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중기부, 강원랜드, 문체부, 뉴딜 사업 2개 얼마의 돈이 쏟아 부어졌을까요? 기사로 합치니까 한 3천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3천 얼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크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런 공간 하나 짓는 거 3천 얼마예요? 저 같으면 똔똔인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10년, 거의 3년간 네이밍도 만들었죠. 정원 박람회라는. 누가 저런 동네 박람회를 가요? 특히 정원이 무슨 웬 말이에요. 하지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 그런 돈이 투자했던 게 아니라 사실 저 커뮤니티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점 공간이 하나 ปุ๊ 강원랜드처럼 크게 올라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공간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 관광지처럼 여겨질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강원랜드도 그 사진에서 보시면 큰 호텔 건물의 앞에 공개공지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거기 헝해요. 거기 뭐하냐? 그 앞에 막국수집에 온 사람들이 주차하세요. 그리고 동네를 다 걸어요. 이것들이 엄청 큰 파급효과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관광 산업으로 연결시켰지만 그 연결시켰던 고리는 커뮤니티 안에서 그것들을 풀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굳이 비싼 그 수세미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왠지 정감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급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시설이라 하면 사실은 그 지역의 문제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 중에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푼 지역이 있어요. 골목관리소라고. 저 안에 보이신 저게 커뮤니티 공간 1층의 실내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24시간 지역에 있는 쓰레기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 서대문 형무소. 무슨 시장이죠, 거기가? 영천시장. 영천시장 뒤에 더 가면 안산 바로 앞에 어디지? LH 옛날에 주택공사진 아파트 15층짜리가 있는데 그 사이. 요렇게 넘으면 어디? 이대 가는 쪽인 골목. 골목이 어떤 데는 5m, 3m, 2m, 1m짜리도 있고 꼬불꼬불한 동네. 그래서 실제로 갔을 때 누구도 길을 찾지 못하는 동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커뮤니티 시설 안에 배치해서 아파트처럼 24시간 탭을 찍고 들어가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여서, 이것들이 실제로는 지금은 좀 덜한데, 얘가 결국은 그럼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 청소과랑 연계해서 공공근로로 동네 사람들을 여기서 활동하시는 주체로 만든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앞집 아저씨가 저 관리인이니 내가 막 버려? 혼나. 네. 사실 이 공간의 숙제는 사실 그거였어요. 아이디어 너무 좋다. 서울시 있을 때였는데 2015년도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하지 말자. 냄새 너무 날 수도 있다. 처리 안 될 것이다. CCTV 달자. 그리고 그거 안에서 음식물 재활용 약간 이렇게 삭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근데 아무데도 한 곳이 없다. 그러니 여기가 더 악취일 거고, 그 안이 쾌적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을 거고, 다시 또 어느 전봇대들이 거점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문제점 중에 이제 도시재생이 끝나가는 막판에 얘네들이 다 오픈돼서 사실 문제점은 뭐냐면 통합관리가 안 돼요. 거점별로 4개가 있거든요. 번역별로 이렇게 생활권을 조사를 해서 4개의 시설들을 마련했고, 거기에 요렇게 있는 4통, 7통, 8통은 A 마을관리소, 뭐 이렇게 8통, 7통, 6통은 B 마을관리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거기를 관리하게끔 이런 구조를 마련했고, 이 동네 안에서는 결국은 샵 살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형태의 쓰레기도 치워주고, 그 다음에 물건도 뭐 장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했는데, 시설들을 각자 오픈하다 보니까 업체가 다 다르대요. 그리고 통합관리가 안 되는 문제? 근데 이게 만약에 통합관리가 되고 이 시스템화 돼 있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더 파급효과가 있는 형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점 공간은 이 정도의 지역 문제는 해결해 줘야
사실은 도시재생이 끝나거나 또는 도시재생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공간에 대한 인지 또 공간에 대한 활용 또는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는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거점 공간은 결국은 경제적인 부를 조금 더 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문제를 조금 더 해소한다든지 그것들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 더 피부 속에 와닿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거점 공간이 조그마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도 입지를 다 분석해서 생활권 안에서 생활권 안에서 입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시설 현황도 단순하게 마을관리소 1층에다 배치하는 게 아니라 위에는 복지관도 들어온 데도 있고 또는 그 위에는 또는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복합화를 했었고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청소과랑 어차피 이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청소과랑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허드렛 일은 누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조금 창출했던 거고 그거의 브릿지 역할은 결국은 그 지원센터가 했었고 또 거기에 하나 더는 그 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구조가 좀 돼야 사실은 공동이용시설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실행됐던 것들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피부에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18번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그 기사로 따진 3천억이에요. 얼마 땄다 그 3천억을 계산한 거예요. 이 사업기간 동안 12년 동안. 그런데 실제로 이 어떤 돈을 중기부가 돈을 붓건 문체부가 돈을 붓건 국토부가 돈을 붓건 돈을 부은 것에서 효과가 난 게 아니고 사실은 주민들이 움직였고 그 커뮤니티가 관광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저 정원박람회라는 게 활성화됐고 이 지역 자체가 그냥 하나의 거점. 솔직히 말하면 보안에서 저도 1박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행을 짤 때. 하지만 얘를 반나절 또는 얘를 한 6, 7시간을 머물고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있는 거점으로 관광의 메카는 정도는 된 거죠. 여기서 정선이 얼마 안 멀거든요. 여기서 다른 뭐 그 레일바이크 타는 데가 얼마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만든 도시재생 안에서 이런 파급 효과를 이루려면 결국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차별화해서 그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가 돼야 가장 효과 있고 가장 느낌 있게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0분 정도, 15, 20분 정도 쉬도록 할게요. 사실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공동이용시설을 짓는 것들이 거의 눈앞에 왔는데 행정이나 또는 지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진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사회적 기업과 연결시키고 싶은데 왜 그 기업이어야 돼? 분명히 특혜라고 시비 붙을 거야.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내가 민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 공공성과 사회의 환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뉴딜 사업할 때는 주민협의체가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공식처럼 가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그죠? 우리 모든 브로셔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민협의체는 동네에서 방독기나 끼는 분들이 좀 합쳐진 어떻든 집단일 테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구조는 사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젊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든 이런 좋은 혜택, 사실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좋은 혜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든 공공 형평성이라는 얘기에서는 약간의 조금 더 차별화된 게 있으니 그것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화수정원마을 같은 경우는 이 대표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제 단합이기도 하지만 계속 모은 돈의 일부를 계속 지역에 환원을 하세요. 뭐 제가 알기로는 샌드위치 나눔 행사도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인천제철소인가요? 거기에 실제로 거기서 뭔가 받은 건 많진 않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저희가 먼저 베풀고 그런 베푸는 과정들이 계속 환원될 수 있고 동글동글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가 선배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요. 권사태 선생님이라고 청주고요. 청주의 구도심이고요. 제가 지난달에는 그죠? 지난달에 저희가 갔을 때 사실 또 한 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옛날 청주고 이게 청주 구 시청이고
도시재생 사업은 요만큼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저 보이시는 것처럼 맛집이 꽤 많고 제가 그 내항 경제 이 동네가 골목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생각보다 9시에 갔는데도 저렇게 밝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배달이나 계양장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뭘 대단한 거 있는데 대단하긴 하죠. 근데 그분은 뭘 했냐면 사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셔서 공공은 어떻게 오픈 스페이스를 이쁘게 단장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연계 사업을 따라서 저렇게 차업계 일반 통행과 옆에 보행로를 이쁘게 꾸미는 작업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한 블럭 더, 누질사 외에 한 블럭 더, 한 블럭 더, 그리고 더, 그 다음에 뭐 하시냐. 제가 이번에 못 갔는데 이 천변에 있는 그 벚꽃길을 연계할 수 있는, 연계해서 관광 온 사람들이 좀 방문할 수 있게끔, 판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일들, 또 저 위에 있는 청주시청이 이전하려고 했었어요. 다 똑같죠. 신도심으로 많이 이전하잖아요. 새삥하게 크게 유리로 된 거 짓고 싶어서. 근데 그걸 이전하지 못하게 이제 하고 계속 상권을 확대해서 과거의 청주 구도심의 상권을 더 그 옛날에 번영했던 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질 사업은 끝났어요. 끝난 지 4년이 넘었어요. 선도사업 지역이거든요. 이런 식의, 그래서 실제로 지역이 계속, 저희는 어떨 때는 그런 말 하죠. 되게 좋은 뜻으로 갔는데 너네 월급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역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이름을 짓고 그 안에서 그 공공공간을 위탁받으면서 사실 자기 사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상권, 그 다음 골목들을 계속 리노베이션 하면서 이 동네 안에 구도심을 상권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례, 되게 훌륭한 사례. 제가 그래서 한 달 전에 봤을 때 뭐 하고 싶으세요? 이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게 있대요. 옛날에는 영동시장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현대화할 때 70년도 80년도에 건물 안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다 구분등기 요즘 무슨 플라자 이런 데처럼 그게 시장이야. 이름이 간판은 시장이야. 근데 안에 들어가면 12평, 20평짜리가 구분등기로 막 시장처럼 돼 있어. 근데 여기에도 이 안에 시장이 있대요. 걔를 주거혁신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밑에는 상가 깔고 위에는 주택가라서 유입인구를 좀 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있는 도시계획가라고 보이고 도시설계가라고 보이는 형태. 그래서 계속 사실 이분이 없어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분의 역할은 계속 어떤 상권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중재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계속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것들은 그 실제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건 누구? 민간이. 이쁘게 도로 뚫었으니까 이 골목이 되게 이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쁘게 도로를 하니까 뭐 들어온 점포마다 다 각각 통일되게 등을 달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와 이게 완전 느낌 있는 골목, 어느 지역보다도 더 특색 있는 골목이 되는 구조.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지역 환원 사업을 저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도 마관협 만들잖아요. 마관협이 단순히 내 월급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 두 지역이 환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례인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작년에는 제 스스로 사명을 했었어요. 인천의 도시재생 사후지원 조례를 만들도록 권장하겠다. 그래서 이리 센터장님이 다행히 작년 연초에 그 학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저를 불러주셔서 사후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세미나를 했고, 사실 지금 미추홀구, 그 다음에 동구, 중구, 서구, 원래 부평구는 확대했고요. 계양구, 이렇게가 지금 있고 4개의 지역만 지금 없는 상태예요. 대부분이 만들어졌는데 법은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시죠? 공무원이 내가 담당자야, 사후지원 조례. 근데 할 수 있다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도시재생이 끝나면 할 수 있다지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은 만들면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있다고 해서 꼭 지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생각하는 구조는
이것들을 행정이 마을 해관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루틴을 좀 만드는 구조를 사실 꿈꾸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서구하고 미추홀구에서 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왜 해야 되는지를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할매 목공장이라고 영주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얘랑 똑같은 시기에 누가 만들어졌냐면 인천에 괭이부리 마을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괭이부리 마을 건재하세요 지금?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최도수 국장님이 2년 전에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야, 그 괭이부리 마을하고 할매 목공장이랑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할매 목공장은 내가 맨날 보도자료 봐도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도 하는데 왜 우리는 망했냐? 뭐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뭘까? 되게 열심히 해서 할머니들이 단합이 잘 돼서 판로를 잘 개척해서 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분석한 거는 가장 큰 건 전문가의 일상적인 지원과 네트워크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2013년 법이 개정되기 직전에 국토부가 테스트베드라고 해가지고 3개를 했잖아요. 창원, 마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주. 이렇게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영주시가 뭘 했냐면 우리 떨어졌거든요. 영주시가. 그래가지고 그 조준배 처장이란 조준배 건축사를 그 마스터 플래너로 임명을 해요. 영주시 마스터 플래너로. 그래서 그 영주시의 그 마스터 플래너 밑에 디자인이랑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현장센터를 시장 밑에다 바로 직속을 두거든요. 그리고 얘네를 그 센터들이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도시생이 끝나고 나와도 계속 관리해주고 지원해줘요. 근데 가장 지원했던 핵심 근거는 뭐였냐면 판로 개척하고 경영 개선. 왜냐면 어머님들이 기술은 너무 잘해. 작업장 안에서 알아서 잘해.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런 건 잘 모르시고, 그렇죠? 그분들이 인터넷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능들을 계속 참여해서 만들어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화 같은 경우도 초기에 무조건 강화가 지금 혼자 자립해 섰던 게 아니라 센터에 있는 코디가 상업적을 겸직하면서 그 경영을 계속 지원했던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지점이 결국은 그 사후 지원이 왜 필요하냐 만들었죠. 조직화했어요. 그런데 그럼 참 이제 알아서 뛰어.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원도심의 연령대는 사실은 50대도 베리베리 젊어요. 매우 영. 그래요. 매우 영. 쟤는 돌리시을 날이야. 막 이런 베리 영. 그런데 여기 할머니는 70대, 80대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해 드릴 건 제가 지원하는 곳은 80대, 그쵸? 80대가 과반수예요. 여기는 70대. 그래서 결국은 어느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 전문 인력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동구센터장님이 오셔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사후 지원 조례의 사후 지원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현장센터는 문을 닫고 기초센터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센터는 법에도 매뉴얼에도 사업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게 명시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초센터는 구 단위로 도시재생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관할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센터 안에서 건물이 다 지어졌고 또는 건물이 다 완공됐고 조직이 조금은 미숙하면 그것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지원하는 전문 업무별 분장을 별도로 하고 있고, 현재도 올해부터 모든 공동이용시설을 동구 기초센터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 해서 엄청 잘한다 이건 아직 모르겠지만 어떻든 통합적으로 주민들의 욕구와 또는 지역의 니즈에 맞춰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런 형태의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한 8년째 연을 맺고 있는 지역인데 양주에 있는 샛들마을 사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8년, 9년, 10년이 거의 다 되니까 그때는 노인회에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지금 노인회에 짱을 먹고 계시는 저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저런 나이대 70대의 나이대가 계신 거고, 처음부터
이 오란다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손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드시다가 이제는 오란다로 완전 정착이 됐고 네이버에 해랑 제거라고 치시면 사실 뜹니다. 장사 정말 잘 될까요? 아니요. 오늘도 오는 길에 갑자기 48만 원 부가세가 나온 거예요. 본인들은 기절 초풍하시는 거예요. 48만 원이 어딨어? 근데 작년부터 저희가 월급을 주고 있거든요. 전체 기본 수당의 50%만 드리고 있거든요. 5명이. 근데 그걸 매달 월급 주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사실은 이 지역 안에는 옥정 신도시라는 데가 있어서 옥정 신도시는 대부분 노원, 뭐 도봉 이런 데서 이주해온, 이사해온 젊은 친구들이 꽤 많아서 양주 안에 그 사회적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TU라는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 기업이 네이버 스토어 마케팅을 해줘요. 그리고 얼마를 받냐? 한 달에 홍보비 다 포함해서 50.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근데 결국은 사실은 이 해랑마을 협동조합도 성장해서 그들도 성장하고 TU도 성장하고 이제 이런 구조를 꿈꾸고 있어서 올해가 약간 도약의 해. 근데 그럼 너네 진짜 많이 벌었어? 라고 하면 저희 작년에 8,200 찍었어요. 5명의 할머니들이. 놀리시지 않네요. 나는 되게 뿌듯했는데. 네. 왜냐면 월급을 주고도 일부의 소정의 돈이 남아서 실제로 그것들을 가지고 올해 지금 오란다 신규 개발 직접 하시거든요. 황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엄청 비전 있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되게 많이 맨날 죄스럽고 가지 못해 죄스럽고 활성화되지 못해서 아프고 약간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하는 것처럼 지역 기업하고 연계도 매우 필요하다. 왜냐면 이 회사는 원래 마케팅 회사거든요. 여기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근데 이 회사에 누가 마케팅을 갑자기 삼성이 맡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활성화가 되면 이 회사도 실적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이 되니까 이런 구조를 제가 한번 짜봤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무상 사용을 받으면 계속 문제가 많아서 왜냐면 행정재산이니까 문 닫아! 그럼 문 닫아야 되고 이래서 저희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연 12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드리면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건 끝내는 건 아니고요. 좀 길게 쉬었다가 질의응답하면서 아마 현장에서 궁금하신 것들 또는 이 도시생 사업 자체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좀 풀 것 같으면 해서요. 결국은 법제도를 하는 건 아주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 해야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법이 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근거주의법이라서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건 사후 지원을 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단초고요. 사실 가장 큰 건 거점 현황과 그 다음에 이런 협업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구조인 것 같아요.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하면 더 빨리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우리가 같이 있는 모든 개개인이 사실은 소비자이면서 공급자인 구조인 거거든요. 동네는. 그래서 그 구조를 찾으려면 결국 이 현황상에 아까 말한 저런 현황을 분석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나 협업할 수 있는 기관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라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저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의 질문을 좀 같이 풀고 고민을 조금 나눠서 현장에 돌아가셨을 때 좀 더 개운한 마음으로 뭔가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쉬고요. 45분에 뵙고 조금 더 빨리 끝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분이고요. 45분에 다시 시작하고 질문을 하나씩은 꼭 적어주세요. 치즈 먹으러 가자. 응? 그래. 근데 뭐 열심히 적는데 내용 적고 있어.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응? 피곤하던데 그지? 안 잘 때는 하나도 안 좋더니 다 그거지요. 어? 어디서 많이 새로워서 다 배워봤지. 집중하네. 그분이 안 하시나 봐요. 그렇지. 저만 해가지고. 하지마 우리 좀.
목요일날요? 4시쯤이요? 오전에요? 그럼 제가 바로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네. 목요일날 그 오전에 법회하러 오겠다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오전에. 그렇지. 필요가 와야 한 20분. 그렇지. 한 10시쯤 오겠지. 하여튼 오전에는 괜찮지. 예, 예, 예. 그, 도배하시는 거잖아요. 한 30분이면 되죠. 아, 오지?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그, 오전에는 괜찮은데, 12시 전까지. 12시 전까지는 괜찮아요. 아, 그러면 한 시간이 걸리나요? 한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한 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러니까 12시 전까지는 끝나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나오셨을 때 이렇게 정리하신 거니까 혼자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써달라고 써내는 거니까 제 생각에 모이셔서 얘기하셔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만나시는 게 흐신센터장님하고 도움이 되시는 만나는 게 도움이 안 되니까 아니라 어떻게 같이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그냥 만나면 내가 만든 목사님이면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마지막 총회 때 얘기했던 게 흐트러지실 거예요. 내용 좀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생각보다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전화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딱 받으면서 어떻게 내용이 있는지 근데
지금은 점심은 좀 소화하고 이거 가만히 아, 그럴 수 없어. 이거 얼마나 오지? 작년에 두 달이 예매하게 껴가지고 그래서 오래 봤어요. 그래서 두 달 동까지 해서 그게 어떻게 혹시 차은영이에요? 아, 그냥 뭐 에어컨이 안 들어가는 방에 그냥 창문에다 붙이네. 짧은 시간 그거랑 제 그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에 제습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빨래 아예 넣으면 진짜 빨리 그래서 기억하는 하는 거 하는데 근데 있으면 삶이 되게 높아져요. 생각하는 지금 다 이거 살고 강릉에서는 20만 원짜리 10만 원 이상. 베란다에서 쓰잖아요. 저도 베란다에 여태까지 필요가 근데 막상 이거 그거 사이가 근데 물 맨날 뿌려야 돼. 청소기도 뭐 로봇 청소기 그래서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도 씁니다. 아, 그거? 난 전문적인 건 아니구나. 전에 내가 일국발탈이라고 드라마 인가사라 일국발탈 보면 전봉이라고 있어. 족구왕이 나오고 재수 삼수하는 걔좀 잘 사는데 걔가 국권에 대해서 그 정도 보시면 그걸 봤지. 다음 주에 그걸 봐서 그런지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 저는 생각날 때마다 매분
어렸을 때부터 라이벌. 이게 맞아. 포덕들은 이게 맞아. 쓸데없는 거에 돈 쓰고. 쓸데없는 거라니. 식량 아니야. 뭐가 나오나? 메가리점, 메가 다른. 아, 이거 메가 시리즈면 그거다. XNY. 실드. 포켓몬스터 실드라고 있거든. 그래. 거기서 메가 진화번이 지금 8세대인데 7세대에서 이게 나와. 7세대. 밑에 물기 있던데. 괜찮아, 갓썸이잖아. 이 장면이 제일 멋있어가지고 아주 잘하는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들어. 쪽팔리지도 않아. 남자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기억, 세컨다. 지금 5까지 왔지. 내가 그 반백수 씨라길래 마케팅 좀 하세요 해서 블로그 막 얘기해서 지금 들어가 봤는데